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한나라가 이제 흉노족에게 본격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린트는 이제 9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는 33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한다고 한다면, 뭐 40페이지 일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당시의 상황은 이랬어요. 사실상 한나라는 실질적으로 흉노적으로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보통 농경지역은 유목지역보다도 훨씬 더 생산력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당시에 이 한나라의 경우에는 군대 자체가 전부 다 보병인 경우가 많았고 흉노족은 주로 이제 기마병이죠. 또 한 가지, 비록 한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성장했던 것은 맞지만 당시에 이 흉노족에게는 강력한 협조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에 서역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은 흉노족이 한나라에게서부터 비단 같은 것을 이제 받으면 물자를 제공한다고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바로 흉노족이 한나라에게서부터 비단을 받으면 서역에다 판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역에 있는 나라들은 한나라를 잘 모르지만 흉노족이 비단을 판매했고, 이 비단이 이때 당시에 서아시아 지역과 뭐 더 서양 지역에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흉노족과 되게 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개무역을 발달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 물품이 흉노족에서부터 나왔었으니까요. 근데 한나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또 한 가지 이제 고조선의 경우에는 흉노족이 북방에서 강하다 보니까 흉노의 한쪽 팔로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비에서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게 벌어졌느냐, 이 한나라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실상 뭐냐, 바로 왕따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역과 흉노족과 고조선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나라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게 서역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비단이 중국에서부터 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것 때문에 서역은 사실은 진짜 친해져야 되는 상대는 흉노족이 아니라 바로 한나라였던 거죠. 하지만 한나라도 서역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도, 서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 있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몇십 개에 해당하는 나라가 여기 있었었는데 이들 나라들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한나라와의 교역을 실질적으로 이루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번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 전혀 몰랐었던 한나라는 외교 상황에서도 이 흉노족에게 포위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한나라가 안정화가 돼서 힘이 점점점 더 세졌다고 하더라도 흉노족에게 매년마다 바쳐야 했었던 이 공물을 이때 당시에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의 황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커다란 치욕이었었죠. 근데 이 치욕을 되갚아줄 한나라의 스타 황제가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 스타 황제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한무제였었어요. 자, 이 한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 자리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당시 중국 각 지역에서 이제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한나라 초기 당시 때의 지방을 통치한 제도를 뭐라고 했었죠? 바로 군국제라고 했었죠. 군국제의 경우에는 중앙 지역은 황제가 직접 군현제를 통치하고 지방 지역은 무슨 제를 실시한다고 했었죠? 바로 봉건제였었죠. 근데 이 봉건제로 인해 가지고서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제후들이 한나라 황실이 그들의 세력을 좀 더 약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얘네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서 한나라에게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한나라는 이것을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간신히 전부 다 진압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 봉건제가 해체가 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한무제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었고, 한무제는 이것을 틈타 가지고서 확실하게 지방에다가 이 군현제를 완전히 정착을 시켜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없어졌던 이 유교를 국교화시키는 거예요. 당시 유교 국교화에 커다랗게 공헌을 세웠던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동중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뭐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 한나라가 유교를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자기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었느냐? 예, 실제로 국가를 빠른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강화시킨 거는 법과 다른 게 없어요. 왜냐면은 황제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관료들에게 시키고, 이 관료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황제의 명에 따라서, 황제의 명은 이걸 법이니까 이 법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백성들이 그 법을 안 따르면 처벌만 하면 되는 것이고, 따르면은 잘 따르고 실적을 많이 낸다고 한다면 상을 주면 되는 거고, 막 이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법과 사상을 이제 통치 이념을 삼았었던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치 국가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이제 뇌에 해당하는 황제가 원하는 대로 제깍제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법과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왜 백성들이 황제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그다지 명확하지가 않았었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황제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완벽한 존재이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황제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인 선은 바로 황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착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백성들은 이것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백성들이 우리들은 뭐가 필요해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틈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러다 보니까 백성은 말 그대로 황제의 명령만 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관료들은 백성들의 명령하는 존재지만 황제에게 명령만 받는 존재였던 겁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황제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바로 나중에 백성들의 불만, 관료들의 불만, 이런 불만들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이것을 못 알아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커다란 이제 모순덩어리로 남게 되는 것이겠죠. 하물며 황제가 무조건 100% 착하고 그 다음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세 황제처럼 바보 같은 황제도 있었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과는 빠른 속도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동중서는 바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으라고 하면서 백성과 황제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듯이 백성은 황제에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자식은 바로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니까 부모님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시거나 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시키시거나 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통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잔소리하시거나 혹은 이제 그 심부름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황제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들은 전부 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또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부모님은 대체로 봤을 때 자식을 위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식을 혹사시켜 가지고서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분은 진짜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그런 것처럼 황제도 백성을 자식같이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많은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서 황제 개인만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학대했을 때 바로 그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황제도 백성을 학대했을 때는 황제도 황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황제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사실상 평상시에 평화시에는 백성들은 황제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여기는 것처럼 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백성들이 자기 부모님을 따르듯이 황제를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므로 이것만큼 강력한 중앙집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여기에 혼밥 빠졌었던 이때 당시에 이 한무제는 바로 이 동중서의 옛날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서 유교를 국교로 국가의 통치이념을 삼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국가의 통치이념을 유교로 삼으면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다가 유교가 뭔지 모르면은 아무 말짱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공무원부터 좀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이 될 사람들도 전부 다 유교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중국 역사상 최초의 대학교를 만듭니다. 이 대학교 이름이 뭐냐면 태학이라고 하는 대학교였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관리가 양성된 학생들이 이 태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고위급에 해당하는 그런 관리로 임명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급 관리 정도, 아주 높은 관리는 말고 학급 관리 정도에 해당되는 건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유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적어도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덕목, 예를 들면 충이라든가 효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덕목들, 그런 덕목들로서 이름이 명성이 좀 높은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유교적인, 비록 유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유교에 입각한 유교적인 덕목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여겨져 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관리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들을 대거적으로 이제 뽑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유교적인 이 한거리 선제는 바로 그 지역에서 유교적인 덕목으로 인해 가지고 명성이 높은 사람들을 뽑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국가를 유교에 입각해 가지고서 황제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마치 가족처럼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국가를 어느 정도 단돌이 한 다음에 바로 중앙집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이 국가의 힘이 쌓이게 되자 한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흉노족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일 먼저 한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뭐냐? 군사적으로 봤을 때 흉노족의 대부분의 군대는 전부 다가 기마병인데 한나라의 군대의 대부분은 전부 다가 보병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흉노족을 이기려고 한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흉노족이 기마병이면 한나라도 최소한 기마병은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당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서역 지역에 있는 말들의 경우에는 한혈마라고 해가지고서 엄청난 명말이에요. 하루에 1000리를 간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서역 지역에 있었던 그런 말들을 수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측면이 컸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잘 몰랐었던 서역 지역에 있던 여러 개의 국가와 이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쪽 근처에 바로 대월지라고 한 나라가 있었대요. 대월지. 근데 이 대월지란 나라가 옛날에 흉노족과 싸우다가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남쪽으로 쫓겨나가는 커다란 수모를 당했다고 하는 건 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당시에 이 대월지와 손을 잡고서 흉노족을 같이 협공을 하면 그러면 흉노족을 쉽게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근데 문제는 대월지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대월지의 국가를 찾기 위해서 당시에 장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 대월지로 파견하는 동맹을 위해서 파견하는 사신으로서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서역 지역을 막 지나갔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그대로 흉노족의 레이더망에 그대로 걸려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흉노족에 걸렸었던 이때 당시에 장건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흉노족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면서 흉노족이 되라고 엄청나게 설득을 많이 당하고 그때 당시에 흉노족의 포로로서 수모를 계속해서 당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나중에는 흉노족이 이 장건을 거의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흉노족 여자까지도 이제 시집을 보내고
자기네들 사람들처럼 대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장건의 가슴 속에서는 한나라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바로 10년째 되는 해에 바로 장건은 흉노족이 자기에 대한 그런 감시가 부족한 그 틈을 타가지고서 탈출합니다. 탈출해가지고서 서역 지역에 있는 여러 개 국가들을 막 떠돌다가 결국은 대월지를 찾아요. 그래가지고서 대월지의 왕과 같이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흉노족과 싸움을 벌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 대월지의 왕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비록 흉노족에게 패배해가지고 땅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도망가긴 했는데 문제는 도망간 땅이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옛날 땅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장건의 한나라의 요구를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장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나라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서역에 있는 여러 개의 길들을 통해 가지고 간신히 한나라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또 흉노족에게 잡힙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흉노족이 자기에 대한 이제 감시가 덜한 그 틈을 타가지고서 다시 한번 탈출을 해가지고서 한무제와 만나게 됩니다. 비록 이 장건은 대월지와의 그런 그 동맹을 실패를 하긴 했었지만 당시 서역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이 무엇이며 교류를 하기 위해서 원하는 물건들이 무엇이고 그들의 특산물이 무엇인지를 한나라에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사정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라는 당시에 바로 이 서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바로 너희 서역 흉노족에게 비단을 받아가지고서 바로 이제 저기 서쪽에 있는 그 나라들에게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흉노족이 갖고 있는 그 비단은 전부 다 한나라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흉노족이 갖고 있었던 그런 비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되는 비단을 더 싸게 해가지고서 서역 니네 나라들에게 판매를 할 테니까 니네 나라가 갖고 있었던 그런 뛰어난 명마를 볼 수 있었던 이 한열말들을 한나라에게 팔아라. 그리고 흉노족과 한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됐을 때 서역은 바로 그런 대가로서 많은 이익을 줄 테니까 그 대가로서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라 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 한나라가 나중에 흉노와 싸움을 벌이게 될 때 정말 서역은 이때 당시에 중립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남은 것은 어디냐? 흉노의 또 다른 편은 바로 고조선이었었죠. 우리나라의 첫 번째 왕조. 이 고조선은 바로 처음에 유방이 지방에 있었던 제후들을 쫓아낼 때 이쪽 지역의 제후로 있었던 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노족으로 도망갈 때 이 노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하 중에 한 명이 고조선을 망명했다가 고조선의 왕을 밀어내고 지가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위만이었었어요. 위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의 손자였던 우거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왕위를 계승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한나라가 이 우거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고조선 상황을 봐라. 지금 현재 흉노는 이제 쓰러져 가는 그런 달이고 그 다음에 한나라는 점차 차오르는 달이다. 그러니까 이제 흉노와 관계를 끊고 우리 한나라와 손잡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이때 당시에 고조선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꺼져. 이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나라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 한나라는 육지로만 5만 명이 넘는 대군을 파병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왕검성, 아마도 이제 평양으로 생각되어지는 곳인데요. 이 왕검성에서 무려 1년 동안이나 버티지만 기원전 108년에 결과적으로는 이 왕검성이 함락을 당하게 되면서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한나라는 고조선의 모든 땅을 차지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고조선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던 부분만 차지하고 여기에다가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한사군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개의 국가들, 뭐 부여라든가 고구려라든가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양팔을 꺾어버렸던 이때 당시에 한나라. 이전에서부터 계속해서 흉노와 싸움을 벌이긴 했었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우군이 없었던 흉노족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 기병하고 그 다음에 흉노족의 기병이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흉노족이 이깁니다. 왜? 흉노족의 경우에는 한 3살 때부터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한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 나이 때부터 말 타고 다녔습니다. 말 타고 훈련한 겁니다. 어느 쪽이 말을 더 잘 다룰까요? 당연히 흉노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한나라의 그런 기병은 흉노족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기병의 숫자는 한나라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더 잘 싸운 쪽이 흉노족이긴 했었지만 무한대로 계속해서 흉노족을 공격하는 겁니다. 버티던 흉노족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흉노족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네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흉노족의 일부가 한나라에게 항복을 하면서 한나라는 바로 그 흉노족의 일부를 한나라로 이제 흡수를 해버리고 나머지 흉노족은 그때 당시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때 당시에 그 서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도망이 서서히 옮겨가게 됐는데 당시에 이들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자 서쪽 지역에 있었던 바로 이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서양의 민족이 바로 이 흉노족, 이제 서양식으로는 훈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을 피해 가지고서 당시 서쪽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로마 제국 경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하필이면 또 망할 때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많은 게르만족들이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이들을 처음에는 고용하고 그 다음에 유민으로서 대우를 해주려고 했다가 나중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우리 관리도 안 해줘? 에이 짜증나, 이렇게 할 바에 여기에서 그냥 나라 세워버리지 해가지고서 로마 제국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때 당시에 나라가 막 여러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한나라는 흉노족을 공격하는 것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흉노를 토벌하고 그 다음에 장군을 서역에 파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서역 지역에다 비단을 많이 판매하게 되었으니 그때 당시에 중국의 비단이 서역을 통해서 바로 서방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루트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단길, 다른 말로는 실크로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랐고요. 자, 그 다음에 고조선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남방 지역의 물산 같은 것을 이제 장악을 하기 위해서 물소 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당시 한나라는 이미 진나라가 멸망할 때쯤에 독립을 했었던 바로 베트남 북부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트남 북부 지역을 한나라의 영토로 삼아버리고 베트남 북부 지역에 있었던 나라를 멸망시켜버려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 북부는 이때 한번 멸망당한 다음에 무려 1000년 후에나 가서야 간신히 또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당시 있었던 그런 이 베트남 북부 지역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 이제 남비엣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라 이름은. 자, 그리고 나중에 말 안 듣는 그러한 서역에 있던 몇 개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한나라는 서역 지역까지도 일부를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까지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던 이때 당시에 한나라.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군대를 많이 만들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였잖아요. 근데 국가의 세금 가지고선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이 한나라는 기존의 세금 말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세원이 필요했었어요. 바로 그 세원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소금과 그 다음에 철이었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무기 물질이 있죠.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철의 경우에는 무기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지만 농기구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금, 그 다음에 철, 이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을 생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판매를 하는 것도 바로 국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소금과 철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사야겠죠. 돈 주고 사는데 이것을 국가만 판매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가는 백성들에게 소금과 철을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서 이익이 나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이익을 전쟁 비용에 사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도 일부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제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국가가 전적으로 모든 매매를 담당하는 제도다라고 해서 전매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시행했던 전매제는 소금과 철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염철전매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이때 당시에 한 나라가 나름대로 군비를 감당할 수가 있었고, 이 제도는 나중에 이후에 있던 여러 개 국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갔던 한 나라, 그러나 얼마 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즉 외척이었던 왕망이 이전에 한무제까지는 괜찮았었는데 한무제 이후엔 황제가 너무 어린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 어린 황제가 황제 자리에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금방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어린 황제가 또 즉위를 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황제가 죽었으니까 그 황후가 국정을 자기 아들 대신에, 황제가 된 자기 아들 대신에 대신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황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황후의 집안이 능력이 있었겠죠. 때문에 이 황후의 집안에 해당하는 건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 외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어렸을 때에 바로 거의 친구처럼 같이 놀아주고 있었던, 그러면서도 사실상 황제의 여러 가지 시중을 들어주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환관, 그 거식이 없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바로 이분들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이 외척들과 그 다음에 황관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다가 나중에 외척이었던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성스러운 그런 기운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유교적으로 많은 덕목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내가 엄청나게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옛말에 의하면 주나라 때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죠. 바로 하늘은 덕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바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른바 천명사상, 그리고 덕치주의,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 이때 당시에 가장 덕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존재가 바로 이 왕망이므로 하늘은 이 왕망에게 바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이제 주었다라는 식으로 왕망이 주장하면서 어린 황제를 쫓아내고, 이때 당시에 왕망이 자기가 알아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망 당연히 신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왕망은 나라를 세웁니다. 신나라. 농담입니다. 근데 어쨌든 진짜 근데 나라 이름은 신이란 나라를 세워요. 신이란 나라를 세워요. 하지만 이것은 웃긴 소리입니다.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치들은 전부 다 엄청난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상황이었었고, 여기에 질렸었던 지방에 유시석을 갖고 있었던 다른 옛날 황족 출신에 해당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왕망에게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이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 중에서 광무제라고 한, 유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광무제가 되는데요. 바로 다시 한번 왕망을 내쫓아버리고 신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한나라를 다시 한번 복굴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졌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때는 이 광무제를 도와가지고서 지방의 세력가들, 즉 한나라 초창기 때엔 바로 백성들을 쉬게 했었다고 했었죠. 백성들을 쉬게 하면서 한동안 뭐 세금도 안 걷고 막 그랬어요.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 중에서 바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고, 그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점차 이제 더 부자가 되면서 더 많은 부를 계속해서 쌓으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지역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도적대가 일어나자 이 도적대들을 막기 위해서 사병을 키우게 되면서 사실상 지역의 세력가라 볼 수 있었던 이른바 지역의 세력가를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 이제 호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호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신나라가 세워지자 이거에 반발해 가지고서 이 광무제가 후한을 세울 때에 호족들은 자신들의 사병을 동원해 가지고서 이 광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호족들이 후한 시대 때는 명실상부 사실상의 지배계층의 역할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인데요. 자, 요때쯤에 특히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미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도 했었던 철제 농기구가 엄청나게 확산을 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소뿐만이 아니고 뭐 말이라든가 이런 동물들도 이제 농사를 할 때에 쓰게 만드는 이른바 가축을 이용한 농법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땅을 더 깊게 갈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수확량을 이제 얻게 되었었던 그런 백성들은 당연히 너무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뭐 이제 농업 생산물의 그런 전반적인 가격이 전부 다 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곡식이 많이 생산되면 곡식의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곡식을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게 더 이익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손재주 있는 사람도 이때 당시에 수공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수공업도 같이 발달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7번 호족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이 호족은 바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더 많은 이 시대 때에 더 많은 토지를 소유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바로 향거리 선제를 장악을 하게 돼요. 즉,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 호족들은 원래 이 향거리 선제는 지방에 유교적으로 높은 덕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추대를 해서 명성에 따라서 그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서 바로 관리를 맡기는 제도가 바로 이 향거리 선제였었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 호족들은 이 향거리 선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용해 먹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앙에서 바로 어떤 한 호족이 자기의 아들을 출사를 시키고 싶어요. 즉 출세를 시키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자기의 아들 명의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자기 집의 재산을 좀 털어가지고서 이제 기부를 합니다. 많이 나눠줘요. 그럼 백성들이 그 쌀을 받아가면서 누구누구의 자식이 엄청나게 바로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막 칭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칭송하게 되었을 때 그때쯤에 그 말을 바로 조정, 즉 관리들의 귀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관리들은 바로 이제 지역에 있는 인재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에 바로 그 사람을 중앙정부에게 추천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진짜 덕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명성이 높은 거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 뒤집어 말하면 무엇이냐? 백성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재력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관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적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돈 있는 사람이 관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이 향거리 선제 관리들은 상당수가 바로 이 후족들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지역 근처에 있었던 또 다른 호족들을 추천하려고 하지 능력이 있는 일반 평민들을 바로 관리로 임명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이때 당시에 관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적었었고, 그 다음에 호족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토지를 넓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토지를 갖고 있었던 그런 농민들이 호족들에게 자기의 토지를 다 뺏기게 되면서 농민들은 전부 다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한의 시대는 이 광구제 때 잠깐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그러다가 거의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고질적인 문제, 환경과 외적이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 그 다음에 또 어린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호족은 계속해서 대토지 소유를 확대하면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됐죠. 근데 거기에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홀리는 인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른바 장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평도라고 해가지고서 도교하고 그 다음에 민간신앙 약간 짬뽕 해가지고 이제 사이비 종교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머리에다가 노란색 띠를 두르고서 바로 한나라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누런 하늘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황건적의 난은 진압됩니다. 진압되긴 하는데 이 난을 진압을 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이들에게 대비하기 위해서 힘을 키웠었던 각 지역의 호족들이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유비, 관우, 장비, 뭐 조조, 그 다음에 손권,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삼국시대를 잠깐 진나라가 통일하지만 그렇지만 그 나라가 또 30년 만에 금방 망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중국은 대분열의 시대를 몇백 년 동안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 바라요. 그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먼저 프린트 9페이지에 별표 2개 반, 한무제 개혁 매우 중요합니다. 영토 확장에 먼저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에서는 동그라미 1번 군현제 실시, 동그라미 2번 유교의 국교화,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했었다고 했었죠. 동그라미 3번 태학을 건립합니다. 동그라미 3번 자 대학교라고 했었죠. 동아시아 최초의 대학교입니다. 동그라미 4번 유교적 관리 선발, 바로 향거리 선제. 영토 확장에서는 동그라미 1번 흉노 토벌,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장건, 그렇죠. 장건의 서역 파견 과정에서 비단기를 발견하고, 동그라미 3번 고조선을 멸망시키며, 동그라미 4번 베트남 북부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남쪽에 있었던 베트남 사실상의 첫 번째 왕조라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남비에스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중앙아시아까지도 진출합니다. 재정 확충 정책으로서는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무슨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었죠? 기억날까요? 바로 염철전매제가 시행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동그라미 4번 전한의 멸망에서는 이건 별표 칠 필요는 없습니다. 외적인 왕망이 한을 멸망시키고 신났다고 했었죠? 빈칸에 적혔습니다. 신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별표 하나, 바로 후한을 설립했던 사람의 이름은 광무제. 이 광무제가 자, 맨 마지막에 호족들의 도움 밑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재건 박스, 한나라를 재건하고,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때 당시에 철제 농기구, 빈칸에 적혔습니다. 철제 농기구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확산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가축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것도 같이 확산되었다. 그 다음에 농업의 발달도, 수공업의 발달도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동그라미 7번 오른쪽에다가는 호족의 성장,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대토지를 소유합니다. 동그라미 2번 호족이 향거리 선제를 장악하여 관직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바로 농민들이 몰락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8번 후한의 쇠퇴에서는 어린 황제의 즉위로, 자, 동그라미 1번 외척과 환관의 정치 개입이 있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호족들의 대토지 소유 확대와 횡포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결정적인 반란이 있었죠. 바로 황건적의 난. 이 황건적인 난이 발발하게 되면서 후한은 황건적인 난은 진압했지만 그 뒤를 이었었던 호족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사실상 멸망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그라미 9번의 문화에서는 이 시대 때에 바로 본격적인 한나라의 고전 문화가 완성되었다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역사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동아시아 최초의 역사책이라 볼 수 있었던 사마천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사기라고 하는 책을 만드셨는데, 이것도 약간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사마천은 바로 이 전한시대 때에 한무제가 살아있었을 때 그때의 바로 인물로서 이때 당시에 전쟁에 패배했었던 장군을 두둔하기 위해서 한무제에게 바로 이 전쟁에 패배했던 장군 편을 들어서 변호를 하다가 한무제의 미움을 사가지고서 거시기한데 바로 거시기를 잘리는 그런 궁형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됐었던 분이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건 엄청나게 커다랗게 죽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마천의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이 가족들, 이 집안은 중국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마천 때에서는 이게 거의 다 완성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은 이때 당시에 엄청난 치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맞춰야겠다는 생각에 혼심의 힘을 다해 가지고서 자신의 최고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서
최고의 역사서라 볼 수 있었던 사기라고 하는 그 역사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후한 시대 때는 이제 반고라고 하는 사람이 한서라고 하는 책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단길이 이때 당시에 개통이 돼가지고서 이 지역을 통해서 이 인도 쪽에서부터 불교가 전파가 되고, 반대로 중국 쪽에서는 비단을 이 서아시아 그 다음에 서양 쪽으로 많이 수출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에는 없는데 사실은 이 시대 때 가가지고서 이른바 훈고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학문의 한 종류가 발달하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이 진시황이 사상을 탄압하기 위해서 탄압했었던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있었었죠? 바로 분서갱유가 있었었죠. 근데 이 분서갱유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유교 경전이 다 불타버렸고, 이것 때문에 유교 경전은 이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자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책은 불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은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여러분들, 바로 분서갱유가 터졌을 때에 유교를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유교 경전을 통째로 외운 다음에 몰래 딴 데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진시황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상의 탄압이 중단되게 되자 바로 자기가 외웠었던 유교 경전을 다시 다 적어요. 엄청나게 많았던 이 유교 경전을 싹 다 외웠다가 이것을 다시 다 그대로 다 적어요. 적어가지고서 유교의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앞불사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외웠던 유교 경전 내용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외웠던 유교 경전, C라고 하는 사람이 외웠던 내용이 다 다른 겁니다. 조금씩. 이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원래 유교 경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게 돼요. 이 과정 중에서 유교 경전의 원래 모습을 찾기 위한 유학의 한 학문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학문이 바로 이 훈고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적겠습니다. 프린트 9페이지. 문화에서는 역사서 편찬 빈칸에 적겠습니다. 사마천. 자, 사마천의 사기, 그 다음에 반고의 한서. 자, 동그라미 2번. 비단길을 통한 동서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불교가 전래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단은 빈칸에 적겠습니다. 비단은 수출됩니다. 그리고 쉼표하고 하나 더 적으세요. 훈고학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역사 탐구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특별하게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읽어봐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